제 나이 60하고도 7,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혼자 산 세월이 어느덧 10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오직 아들 하나, 조진석. 그 아들이 장가를 가고 며느리라는 강미진을 들인 지도 벌써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남들은 아들 장가 보내면 집안이 환해진다던데 저희 집은 어째 그 반대였어요. 주말마다 아들 내외가 오는 날이면 저는 금요일 저녁부터 가슴에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들 녀석이 처가에만 가면 기가 죽는 처가살이를 하는 터라 주말만큼은 꼭 제 집밥을 먹여보내고 싶었어요. 금요일부터 갈비 재우고 잡채에 들어갈 채소 하나하나 정성껏 볶아내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며느리인 미진이는 입이 짧고 까다로워서 혹여나 입맛에 맞지 않을까 싶어 그녀가 좋아하는 해물 냉채까지 따로 만들었죠. 토요일 저녁 초인종 소리와 함께 아들 내외가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미진이의 가시돋친 목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었어요. 어머니, 현관에 신발 정리 좀 하고 사세요. 무슨 난민촌도 아니고 발 디딜 틈이 없잖아요. 제 신발 두어 켤레와 손님용 슬리퍼 몇 개가 전부인 현관을 보며 미진이는 질색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 진석이가 멋쩍게 웃으며 에이 여보, 뭘 그래. 우리 온다고 어머니가 급하게 나오시느라 그런 거지. 하고 제 편을 드는 척했지만 미진이의 눈초리 한 번에 금세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저런 아들을 믿고 제가 늙어갑니다. 거실로 들어선 미진이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집에서 왜 이렇게 쿰쿰한 냄새가 나요? 어머니, 창문 좀 열고 환기도 시키고 그러세요. 이러니 맨날 뼈마디가 쑤신다고 하시죠. 겨우내 추워서 잠시 닫아두었을 뿐인데 사람을 무슨 동굴에 사는 노인 취급하는 말에 속이 상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싸우기 시작하면 이 주말 저녁이 얼마나 피곤해질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서들 와라. 저녁 차려놨으니 손부터 씻고. 애써 웃으며 식탁으로 안내하자 사내 진미를 차려줘도 불평했을 미진이의 입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갈비를 한 점 뜯어보지도 않고 젓가락으로 뒤적이기만 하던 미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 갈비는 너무 질긴 거 아니에요? 요즘 누가 이렇게 압력솥도 없이 냄비에다 그냥 해요? 그러니까 고기가 다 퍽퍽하죠. 아니야, 맛있기만 한데. 여보, 당신도 먹어봐. 부드럽네. 진석이가 허겁지겁 갈비를 뜯으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미진이는 콧방귀를 뀌며 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엄마가 해준 거면 뭔들 안 맛있겠어? 혀가 아주 마비됐지. 마비됐어. 그리고 어머님, 이 국은 왜 이렇게 짜요? 요즘 저염식이 대세인 거 모르세요? 이러니 혈압이 높으시죠. 제가 며칠을 꼬박 준비한 밥상 앞에서 미진이는 제 건강과 살림 방식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천치인 것처럼 말이죠. 제 평생의 세월과 지혜가 고작 29살짜리 며느리의 잔소리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엄마, 제가 할게요. 라며 일어서는가 싶더니 미진이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자기야, 그냥 놔둬. 어머니 살림 방식이 따로 있는데 당신이 하면 어머니가 더 피곤해. 안 그래요, 어머니? 그 말은 저를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 네가 하면 내가 나중에 다시 해야 하니 끼어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괜찮다는 말과 함께 묵묵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텅 빈 집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제 한숨만이 가득 찼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아들 녀석이 요즘 입맛이 없다며 기운 없어 하던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 녀석이 어릴 때부터 제 깍두기 하나면 밥 2그릇을 뚝딱 해치우곤 했거든요. 다음 주말에 올 때 싸주려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혼자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깍두기용 무는 크고 단단해야 아삭한 법입니다. 제일 좋은 놈으로 한 박스를 골랐습니다. 시장 상인이 어르신, 혼자 드시기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지만 아들 먹일 생각에 자식 줄 겁니다. 라며 웃어 보였죠. 문제는 그 무 한 박스를 집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현관까지 불과 몇 걸음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성인 남자도 들기 버거운 무게를 저 혼자 감당하기엔 무리였습니다. 영차하고 마지막 힘을 짜내 박스를 들어 현관 안으로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뚝! 허리께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듯한 섬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허리를 관통하는 끔찍한 통증과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하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어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성인 남자도 들기 버거운 무게였지만 아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에 무리를 했던 것이 결국 화근이 된 것이죠. 저는 차가운 현관 바닥에 쓰러진 채 한참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닌가 덜컥 겁이 났어요. 119를 부를까 잠시 고민했지만 유난 떤다고 자식들에게 핀잔 들을 모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끙끙대며 기어가 겨우 거실에 있는 전화기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진서가 나다. 엄마. 바쁘니? 아니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자식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어미의 마음이었죠. 미안한데 진서가 엄마가 허리를 좀 심하게 다친 것 같아. 지금 현관에서 꼼짝을 못하겠어. 퇴근하는 길에 약국 들러서 파스 좀 사다 주고 나 좀 부축해 줄 수 있겠니? 네. 허리를요? 왜요? 괜찮으세요? 아이고, 알았어요. 지금 바로. 진석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미진이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뭐야? 또 엄마야?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전화 바꿔봐. 잠시 머뭇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기 주인이 바뀐 듯 했습니다. 곧이어 제 고막을 찢는 듯한 미진이의 앙칼진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해야 하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뭘 그런 걸로 아들까지 오라가라세요.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저는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미진아, 그런 게 아니라 허리를 정말 꼼짝 못하게 다쳐서. 하지만 미진이는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제 말을 무참히 자르며 제 평생 잊지 못할 그 말을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내리꽂았습니다. 아, 됐고요. 맨날 아프다, 힘들다. 어머니는 도대체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그깟 파스 하나 붙이러 아들을 서울 끝에서 끝까지 부려 먹어야겠냐고요. 저희도 좀 삽시다. 네. 딸깍.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뚜뚜하는 신호음이 텅 빈 집안을 울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진이의 마지막 말,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라는 그 잔인한 문장만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에 헌신했습니다. 제 손과 발이 닳도록 일해 그 녀석을 키웠고 결혼시켰습니다. 늙고 병든 지금도 그저 아들 녀석에게 맛있는 깍두기 한 번 더 먹이고 싶은 마음에 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허리의 통증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한 심장이 얼어붙고 뼈가 시릴 정도의 차가운 통증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제 마음속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 며느리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그리고 제가 지켜왔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인내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운 채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흐릿했던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면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평생을 바쳐 남편과 함께 가꾼 이 낡은 집의 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빛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과 서러움이 있던 자리에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끊어진 전화기 너머의 정적보다 더 깊은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음을 직감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라도 쏟아질 법한데 이상하게도 제 눈은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어요. 대신 심장부터 차가운 냉기가 스멀스멀 피어올라 손끝, 발끝까지 온몸을 꽁꽁 얼려버리는 듯 했습니다. 허리의 통증은 이제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이토록 시리고 아픈데 육신의 고통 따위가 대수일 리 없었죠. 한참을 누워 있다가 저는 동물적인 본능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악물고 벽을 짚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는 평생을 며느리의 그 모욕적인 말을 곱씹으며 원망과 한탄 속에서 썩어갈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제 영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손과 발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 너희 없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마. 마음속으로 칼날 같은 다짐을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약상자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사두었던 압박 붕대와 파스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끙끙대며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서툴고 우스운 모양새였지만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제 손으로 해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제 독립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십 년간 제 몸의 일부와도 같았던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른 소파, 아들 녀석의 키를 재던 문설주, 손주가 생기면 보여주려고 고이 모셔둔 앨범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저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추억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감옥. 저는 그곳에서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건 곳은 아들 내외가 아닌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이 동네에서 수십 년간 부동산을 해온 박 사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 금숙이야. 아침부터 미안해. 아이고, 금숙이 동생이네. 이 시간에 웬일이야? 별일 없고? 박 사장의 정겨운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빠, 나 이 집 팔아야겠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사장은 제 남편이 이 집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동생,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그 양반이 눈에 넣어도 안 아파하던 집을 팔겠다니. 아들 녀석이 또 속 썩여?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이제는 좀 홀가분하게 살고 싶어서. 이 집이 나한테는 너무 크고 무거워. 그러니 오빠가 좀 도와줘.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헐값에 후려칠까봐 오빠한테만 부탁하는 거야. 대신 조건이 있어. 최대한 빨리 금매로 팔아줘. 시세보다 좀 덜 받아도 괜찮아. 제 목소리에 담긴 결연한 의지를 읽었는지 박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네. 동생이 그 정도까지 결심했으면 오죽하겠어. 내가 책임지고 좋은 주인 찾아줄 테니 걱정 말고. 오늘 오후에 바로 사람 데리고 한번 들를게. 전화를 끊고 저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나 아쉬움보다는 이상하게도 후련한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옷장을 열어 10년 넘게 입지 않은 낡은 옷들을 모조리 꺼내버렸습니다.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 싶어 쌓아두었던 잡동사니들도 망설임 없이 쓰레기 봉투에 담았어요. 제 인생의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을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남편이 살아생전 꼼꼼하게 써내려간 낡은 가계부 여러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의 씀씀이만 적힌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그날의 짧은 일기 같은 것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무심코 첫 장을 넘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오늘은 진석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손을 벌렸다. 미진이는 옆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아버님, 아버님 하고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내어주려니 가슴이 쓰리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맞나 보다. 금숙이에게는 미안할 따름이다. 미진이가 금숙이에게 살림 가지고 타박을 하는 모양이다. 속상해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더 아프다. 내 딴에는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현명한 아내인데 젊은 애 눈에는 그저 구식으로만 보이겠지. 내가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줘야 하는데. 오늘 아들 내외가 다녀갔다. 그들이 떠난 뒤 금숙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저것들이 우리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생각은 진작에 버렸다. 내가 없으면 금숙이 혼자 저 까다로운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이다. 이 집이라도 꼭 지켜서 내 아내가 편히 쉴 곳만은 남겨줘야 할 텐데. 가계부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툴렀던 남편. 저는 그저 그가 무심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 보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이기심과 제 서름을 그리고 저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을 이렇게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남편을 외롭게 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일어섰을 때 제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 한 조각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성스러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걱정과 한숨이 배어있는 아픈 장소였어요. 남편의 유지를 지키는 것은 이 낡은 집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인 제가 남은 인생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오후에 박 사장이 젊은 부부 한 쌍을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젊은 아내가 감나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여보, 감나무 좀 봐. 너무 예쁘다.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하겠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이 집의 새 주인이 저들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이 집은 그저 돈으로만 보였지만 저 젊은 부부에게는 가족의 행복과 꿈을 키워나갈 소중한 보금자리로 보였던 것이죠. 집은 그날 바로 계약되었습니다. 박 사장은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은 덕도 있지만 집의 기운이 너무 좋다며 젊은 부부가 한눈에 반했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이 무거운 짐 내려놓고 훨훨 날아갈게요. 하늘에서 나 잘하는지 지켜봐줘요. 계약금을 받자마자 저는 곧장 시내로 나갔습니다. 아들 내외가 전혀 알지 못하는 평소에 거래 한 번 한 적 없는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였어요.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려 창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새로 통장 하나 만들고 싶은데요. 인터넷 뱅킹이나 카드 기능은 다 빼주시고요. 오직 이 창구에서 제 신분증과 도장이 있어야만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은행 직원은 조금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이내 제 요청대로 통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에 계약금 전액을 입금했습니다. 며칠 뒤 잔금이 들어오면 그 돈 역시 이 철옹성 같은 통장 안으로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통장을 품에 안고 은행을 나서는데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온전히 저 김금숙이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저만의 왕국이 생긴 것입니다. 집을 판 사실을 아들 내외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릴 필요가 없었죠. 그들은 제 안위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저를 찾았으니까요. 잔금을 치르고 이사 날짜까지 잡히는 동안 그들에게서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날 저녁 제가 파스를 사다 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것이 마음에 걸려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소로운 죄책감이었죠. 저는 이삿짐 센터를 부르는 대신 제 손으로 직접 짐을 정리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 몇 가지와 제 옷가지를 제외하고는 살림살이 대부분을 동네 복지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낡은 과거의 흔적은 거추장스러울 뿐이었으니까요. 이사갈 곳은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도심에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시니어 레지던스였어요. 식사도 나오고 청소도 해주는 곳이라 제가 온전히 제 삶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텅 비어가는 집을 보며 저는 지난 세월을 정리했습니다. 아들 녀석을 낳고 기뻐하던 날, 남편과 함께 마당에 감나무를 심던 날,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오늘까지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늦게나마 제 인생을 되찾을 용기를 낸 제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미진이에요. 전화번호 바꾸셨어요? 미진이었습니다. 제 번호를 차단했더니 다른 전화로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꿍꿍이일까 싶어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다. 그냥 요즘 스팸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모르는 번호는 안 받았구나. 웬일이니? 다름이 아니라 저희 주말에 어머니 댁에 좀 들르려고요. 진석 씨가 어머니 허리는 좀 괜찮으신지 걱정도 되고 또 드릴 말씀도 있고요. 허리 걱정은 핑계고 드릴 말씀이 본론이겠지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어쩌나. 나 주말에 집에 없는데. 친구들이랑 며칠 여행 가기로 했거든. 네. 여행이요? 어디 가시는데요?
미진이의 목소리에 실망과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러. 그럼 다녀와서 연락하마. 저는 용건건만 간단히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제 계획을 눈치채게 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이튿날 저는 정들었던 그 집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레지던스는 생각보다 훨씬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제 또래의 점잖은 노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여유롭게 생활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저는 그곳에서 조용히 아들 내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고요함이었죠. 예상대로 주말이 되자 아들 내외에게서 불이 나게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애가 타야 그들의 본 모습이 더 확실하게 드러날 테니까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끝에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집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당장 전화 받으세요. 미진이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서 분노와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잠시 후, 이번에는 진석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봐. 우리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래. 집주인이 바뀌었다는데 엄마가 집을 판 거야? 우리한테 말도 없이? 왜 그랬어, 엄마? 응? 아들 녀석의 문자에는 원망과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 지금 너희 만날 상황이 아니다. 내일 오전에 내가 있는 곳으로 오너라. 그리고 레지던스 근처의 카페 주소를 찍어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 장소인 카페에 먼저 나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들 내외의 차가 헐레벌떡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들의 얼굴은 밤새 잠을 못 잤는지 퀭하고 잔뜩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제 앞에 마주 앉자마자 진석이가 억울하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집을 팔 수가 있어?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아빠와의 추억이 가득한 집이잖아. 그리고 나중엔 당연히 내가 물려받을 재산인데. 저는 찻잔을 들어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진석아, 그 집은 네 재산이 아니라 내 재산이란다. 그리고 추억은 너희가 그 집을 담보로 돈놀이할 궁리를 하는 순간부터 이미 더러워졌어. 제 말에 진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있던 미진이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어쨌다고 돈놀이라고 하세요. 저희도 다 어머니 노후 편안하게 모시려고 사업 구상하고 그런 거잖아요. 노후? 내 노후를 너희가 왜 걱정하니? 나는 내 노후 내 손으로 책임질 테니 너희는 너희 인생이나 잘 살아. 그리고 너 미진아.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미진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그날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미진이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뭐요? 기억 안 나는데요. 기억 안 나? 그럼 내가 기억나게 해줄까? 어머니는 도대체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라고 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결심했단다. 아, 내 손과 발로 직접 내 인생을 꾸려나가야겠구나.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말이야. 어떻게 보면 네가 내 은인이야. 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큰 결심을 다 했으니까.
제 비아냥에 미진이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고상한 척 연기할 여유가 없어진 모양이었죠. 그녀의 입에서 본심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지금 겨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난리를 치신 거예요? 진짜 속 좁으시네. 네, 맞아요. 우리가 그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 시작하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당연히 보태주실 줄 알았으니까. 그 집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건데 좀 미리 당겨 쓴다는 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인생 계획이 다 망가졌다고요. 이제 우리더러 길바닥에 나앉으란 말이에요? 미진이가 악을 쓰는 동안 아들 진석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곧 자신의 생각이라는 무언의 동의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민낯을, 그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속내를 남김없이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너희 인생 계획이 아주 대단했구나. 그런데 어쩌나? 그 계획에 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모양이니 이제 각자 갈 길 가자꾸나.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진석이가 다급하게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이제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었을지 몰라도 나는 더 이상 네 어미가 아니다. 내 집을 판 돈은 단 한 푼도 너희에게 줄 수 없으니 그리 알아라. 너희 말대로 너희도 아직 젊고 성한 손과 발이 있지 않니? 이제 그 손발로 직접 벌어서 살아남아 봐. 내게는 더 이상 기대지 말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등 뒤로 저를 부르는 아들의 절규와 며느리의 악에 바친 욕설이 들려왔지만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궁창 같았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는 생각에 날아갈 듯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나니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니어 레지던스의 생활은 편안했지만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비슷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단조로운 일상은 제게 맞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아직 뜨거웠고 무언가에 다시 한번 열정을 쏟아붓고 싶었어요.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에서 시작된 분노는 이제 제 삶을 일으켜 세울 강력한 동력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내 손과 발로 직접 무언가를 일구어내자. 그 다짐을 실현할 방법을 찾기 위해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평생을 주부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누구보다 자신 있는 무기 하나가 있었죠. 바로 손맛이었습니다. 까다로운 남편의 입맛을 사로잡고 아들 녀석을 동네 최고의 대식가로 키워낸 저만의 손맛. 저는 제 인생 마지막 승부수를 그곳에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결심이 서자 저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레지던스를 나와 부동산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번화하고 임대료가 비싼 곳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작고 허름하지만 정이 넘치는 시장 골목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며칠을 밟은 판 끝에 저는 마음에 쏙 드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시장 한 구석, 수십 년간 세탁소로 운영되다 문을 닫아 텅 비어 있는 작은 상가였습니다. 낡고 볼품 없었지만 제 눈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집을 팔고 남은 돈의 일부를 떼어 제 인생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것입니다. 상가 계약을 마치고 저는 곧바로 인테리어 업자를 불렀습니다. 제 계획을 설명하자 업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모님, 이 좁은 곳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겠다고요?
요즘은 다들 온라인으로 주문해 먹는 세상인데 쉽지 않으실 텐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내 속도대로 가고 싶은 거지. 그러니 사장님은 그냥 내가 그려주는 대로만 만들어주세요. 깨끗하고 환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우리 어머니의 부엌처럼요. 제 확신에 찬 모습에 인테리어 업자도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매일같이 공사 현장에 나가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 손으로 직접 페인트 칠을 거들기도 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 흘려 일하는 하루하루가 신기하게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생기가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주간의 공사 끝에 낡고 허름했던 세탁소는 마침내 환하고 정갈한 작은 가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가게에 간판을 다는 날 간판업자에게 제가 직접 쓴 글씨를 내밀었습니다. 투박하지만 힘 있는 제 글씨체로 쓴 5글자. 어머니의 손과 발. 간판업자가 멋쩍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가게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무슨 뜻이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가게 앞에 서서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제 이름 같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깊은 뜻이 있지요. 제 모든 것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미진이가 제게 던졌던 모욕을 저는 제 재기의 상징으로 제 인생의 이정표로 당당하게 내건 것입니다. 이제 이 5글자는 저를 무너뜨린 가시가 아니라 저를 지켜줄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저는 최고의 재료를 구하기 위해 새벽잠을 설치며 서울의 유명한 시장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제 발로 직접 땅의 기운을 받고 자란 채소를 고르고 제 눈으로 직접 바다의 싱싱함을 품은 해산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게로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제 손으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장조림, 아들이 환장하던 깍두기, 그리고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만드는 건강하고 맛있는 나물 반찬들까지. 작은 가게의 주방은 오롯이 저만의 세상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원칙대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음식에 들어가는 모든 양념은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조미료는 단 한 방울도 쓰지 않았어요. 조금 더 힘들고 번거롭더라도 제 이름과 자존심을 걸고 만드는 음식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가게 문을 여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개업이라고 요란하게 써붙이는 대신 작은 칠판에 오늘의 반찬 목록을 정성껏 적어가게 앞에 내놓았습니다. 과연 손님이 올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가게 안을 서성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젊은 여성이 빼꼼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기 혼자 사는데 밥해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혹시 나물 반찬 좀 살 수 있을까요? 제 첫 손님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저도 모르게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마침 오늘 아주 맛있는 취나물이랑 고사리나물 무쳐놨는데 맛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작은 종지에 나물을 조금씩 덜어 맛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물을 맛본 여성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저희 엄마가 해준 맛이랑 똑같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의 모든 서름과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준비했던 반찬을 모두 팔았습니다. 큰 돈을 번 것은 아니었지만 제 손과 발로 무언가를 다시 일구어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의 이막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가게는 조용하지만 아주 단단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성공 신화라기보다는 흙냄새 나는 밭에서 튼실한 무 하나를 키워내는 것과 같은 과정이었죠. 그렇게 제 삶의 밭을 일구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고 있을 때 아들 내외가 뿌렸던 탐욕의 씨앗은 썩은 열매가 되어 그들의 발등 위로 맹렬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서 뜯어내지 못한 돈을 대출로 충당하여 대박을 꿈꾸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해외 직구 편집샵이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내걸었죠. 아마 미진이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을 겁니다. 제가 친척에게서 전해 들은 그들의 행태는 마치 한 편의 저질 코미디극과 같았습니다. 자기야, 나 이번에 CEO 됐다? 진석 씨는 대표고 나는 이사. 어때, 멋있지? 이제 나 강이사라고 불러. 다음 달에는 차부터 바꿀 거야. 국산 차는 이제 좀 창피하잖아.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도 얻을 거고. 우리 시어머니? 그 할망구는 시장 골목에서 반찬이나 팔면서 유세 떠는 것 같던데 신경 쓸 거 뭐 있어. 그 양반이 버는 돈이랑 우리가 벌 돈은 단위가 다를 텐데. 그렇게 허황된 꿈에 부풀어 시작한 사업의 실체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손가락 까딱하기 싫어하는 그들에게 품질 관리나 고객 응대 같은 것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죠. 어느 날인가 쇼핑몰 게시판에 불만 글이 폭주하자 진석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미진이에게 소리쳤을 겁니다. 여보, 지금 우리 쇼핑몰 상품평 게시판 좀 봐. 옷에서 석유 냄새가 난다. 실밥이 다 터져서 왔다. 모델이 입은 거랑 전혀 다른 걸레짝이 왔다. 항해 글이 지금 수십 개가 넘게 달렸어. 이거 빨리 어떻게든 수습해야지. 하지만 미진이는 소파에 누워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닦으며 콧방귀를 뀌었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명품 품질이라도 바란대? 웃기는 사람들이네. 그리고 당신이 대표잖아. 그런 자잘한 불만 처리는 대표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왜 나한테 그래?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환불해달라고 전화도 빗발친단 말이야. 이러다 우리 사기꾼으로 소문나겠어. 환불? 돈이 어디 있어서 환불을 해줘. 들어온 돈으로 다음 물건 사서 빚부터 막아야 하는 거 몰라? 당신 진짜 사업 감각 없네. 그리고 시끄러우니까. 당신이 전화 받아. 난 그런 교양 없는 진상들이랑 말 섞는 거 딱 질색이니까. 결국 진석이가 마지못해 받은 고객과의 통화는 재앙 그 자체였을 겁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희 규정상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단순 변심이요? 옷이 찢어져서 왔는데 이게 어떻게 단순 변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몇 주째 전화를 하는지 아세요? 당신들 장사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고객님. 그렇게 소리 지르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됐어요.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할 테니 그렇게 하세요. 손과 발로 직접 처리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외면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들의 쇼핑몰은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덕 사기꾼 쇼핑몰로 낙인 찍혔고 사업은 손쓸 틈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제 가게는 정직한 맛으로 조용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게 근처에 있는 큰 종합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고된 수술과 밤샘 근무에 지친 그들에게 제 정성 가득한 집밥은 값비싼 보약보다 더 귀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녹초가 된 얼굴의 간호사 한 분이 가게로 들어와 제게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병동에서 소문 듣고 왔어요.
여기 반찬이 그렇게 맛있고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하다면서요? 저희 오늘 밤에 응급수술이 연달아 잡혀서 다들 저녁도 못 챙겨 먹게 생겼는데 선생님들이랑 같이 먹게 단체로 좀 주문할 수 있을까요? 다들 사장님 가게 이야기 듣고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는 그녀의 지친 얼굴과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나 당연하죠.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세요. 사람 살리는 분들이 굶어가면서 일하면 쓰나. 모든 말만 하세요. 제가 오늘은 다른 손님 안 받아도 좋으니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넉넉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기운 나는 걸로요. 그날 저는 예정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오직 병원으로 보낼 음식을 만드는 데에만 매달렸습니다. 밤새 고생할 의료진들을 생각하며 평소보다 고기도 듬뿍 넣고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들만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을 보온 용기에 가득 담아 보내며 부디 힘내시라는 짧은 쪽지도 함께 적어 넣었죠. 그날 이후 병원에서의 단체 주문은 제 가게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한 분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약입니다. 약. 저희가 수술실에서 환자 살리는 동안 사장님은 주방에서 저희를 살리고 계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 가게는 거창한 홍보 한 번 없이 오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식의 힘만으로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의 경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한 손님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가게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피던 젊은 남성이었죠. 그는 자신을 음식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제게 아주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별거 없어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는 걸로 시작하죠. 그 시간에 가야 가장 싱싱하고 힘 있는 녀석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요리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원칙이 있으신가요? 원칙이랄 게 있나? 그냥 내 자식, 내 남편 먹일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거지. 좋은 재료에 정성 들이는 것 말고 다른 비법은 없어요. 음식은 손끝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만드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그는 제 가게 이름에 대한 사연을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굳이 제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아픈 말을 들을 때가 있더군요. 저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드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너지는 대신 제 가치를 제 손으로 직접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이 가게 이름은 저의 아픔이자 저의 다짐이고 저의 자부심입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가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영상 한 편 때문이었습니다. 제목 어머니는 손과 발이 없으셨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손과 발로 제국을 건설했다. 영상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라는 강렬한 자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여성의 존엄이 무너졌던 어느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지막한 내레이션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영상은 저를 단순히 성공한 반찬 가게 사장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자신에게 가해진 모욕을 가장 위대한 성공의 재료로 승화시킨 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로 그려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핥히었던 가장 아픈 말을 이제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으로 가슴에 달았다.
만약 당신이 세상의 편견과 모욕 앞에 무너져 있다면 주저 말고 이 작은 가게를 찾아가 보라. 그곳에서 당신은 자신의 손과 발로 운명을 개척한 한 위대한 어머니의 단단한 미소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제 가게 앞은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손님들로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시장 골목의 작은 가게 주인이 아닌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 성공 소식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보내던 아들 내외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제 성공은 축하해야 할 기쁜 소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을 겁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에 잠을 설치던 미진이는 견딜 수 없는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자기야, 나 정말 짜증나. 우리 시어머니 이야기 들었어? 무슨 성녀라도 된 것처럼 방송에 나오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 그런데 그거 다 쇼야, 쇼? 원래 우리한테 줘야 할 집 한 돈, 그거 몽땅 가로채서 가게 차린 거야. 우린 지금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못 내서 쩔쩔매고 있는데 자식은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는데 본인만 성공했다고 저렇게 웃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 세상에 저렇게 독하고 무서운 여자가 또 있을까 싶어. 완전 악마야, 악마.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게으름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며 저를 파렴치한 재산 강탈범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겁한 동정심 유발 작전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제 영상에 담긴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동조도 얻지 못하자 궁지에 몰린 미진이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는 친정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준비해온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시어머니가 우리 집 재산을 몽땅 빼돌려서 우리 진석 씨 앞길을 다 막아버렸어. 그 돈만 있었으면 우리 사업도 절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나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살 수가 없어. 엄마가 시어머니 좀 만나서 우리 몫이라도 찾아달라고 얘기 좀 해줘. 제발. 하지만 평생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고 억척같이 돈을 벌어본 미진의 어머니는 딸의 가짜는 눈물 연기에 속아 넘어갈 만큼 어수룩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한심한 꼴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위로는커녕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일어나지 못해. 어디서 어미 앞에서 그따위 가짜는 연기를 하고 있어. 엄마, 엄마까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지. 니들 사업 망한 걸 왜 사돈 탓을 해. 그분은 네 시어머니이기 이전에 네 인생 선배야. 그 연세에 새벽부터 시장 나가서 니들보다 더 악착같이 가게 일궈서 성공했다는데 젊은 너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기서 남 탓하며 눈물이나 짜고 있어? 그분을 본받을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할망구가 우리 돈 뺏어간 건 사실이잖아. 닥치지 못해. 뭐가 니들 돈이야? 사돈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경우도 없고 염치도 없는 애로 자랐어. 당장 일어나.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네 시어머니처럼 네 손발로 돈 벌어서 증명해 보여. 구질구질하게 남 탓하며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 가게에서 장사 밑바닥부터 다시 배울래? 아니면 당장 내 앞에서 꺼질래?
자신의 마지막 도피처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친정에서조차 철저히 외면당한 미진이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사업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사무실은 정리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야반도주하듯 빠져나왔고 집에는 법원에서 보낸 빨간 압류 딱지가 나붙었습니다. 그들은 보증금까지 모두 빼앗긴 채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곰팡 내 나는 반지하 월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삿짐 몇 개를 풀어놓던 그날 밤 쌓이고 쌓였던 그들의 분노와 원망이 서로를 향해 폭발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엄마한테 그때 그따위로만 안 했어도, 네 그 주둥이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진석이가 처음으로 미진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미진이도 지지 않고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뭐, 이제 와서 그게 다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럼 당신은 옆에서 구경만 했잖아.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그 모욕을 당하는 동안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눈치나 보던 놈이 그때 당신이 남자답게 딱 잘라서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세요 한마디만 했어봐. 일이 이렇게까지 꼬였겠냐고. 이 무능하고 한심한 놈아. 뭐 무능해? 너처럼 허영심만 가득하고 돈만 밝히는 여자한테 내 인생 통째로 바친 내가 미쳤지.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이 월급이나 받아먹던 주제에 사업한다고 설쳐대던 거지 같은 놈아. 그들은 서로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와 폭언을 퍼부으며 서로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돈이라는 끈끈이가 떨어져 나가자 그들의 관계는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며 완전히 파탄 나고 말았습니다. 가게는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을 맞추기 위해 저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산더미처럼 쌓인 주문서를 정리하다가 순간 눈앞이 핑 돌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펄펄 끓고 있던 육수 냄비라도 덮쳤으면 큰일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의욕과 열정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저와 함께 이 가게의 미래를 이끌어갈 믿음직한 동료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게 앞에 함께 일할 새로운 가족을 구합니다라는 작은 공고를 내걸었습니다. 화려한 경력이나 이력서는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인재상은 단 2가지, 성실한 손과 발,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공고를 보고 몇몇 사람들이 면접을 보러 왔지만 제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청년은 자신이 SNS 마케팅 전문가라며 제 가게의 촌스러운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저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또 어떤 중년 여성은 근무 시간과 월급, 휴가 일수만을 따져 물으며 일의 고됨에 대해서는 질색하는 기색을 보였죠. 저는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제 진짜 인연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녘 앳된 얼굴의 한 청년이 머뭇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박민준이라고 소개한 청년은 부모님 없이 고등학생인 어린 여동생을 돌보는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이력은 고단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사장 막노동부터 식당 주방 보조,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돈이 되는 일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리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요리는 내가 처음부터 가르쳐주면 된단다. 그보다 내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가게 중에 이 가게에서 일하고 싶니? 너처럼 젊고 건강한 사람이 일할 곳은 사방에 널렸을 텐데. 제 질문에 민준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또렷한 목소리로 하지만 조금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사장님 가게에 대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가게 이름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손과 발이라는 이름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저와 동생을 지킬 수 있는 건 제 손과 발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제 손과 발로 정직하게 땀 흘려 돈 버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장님 밑에서 일하면 저도 그런 가치를 제대로 배우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람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손과 발의 진정한 의미와 무게를 아는 사람.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정직한 가치를 배우고 싶다는 그 마음이 보석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면접 말미에 민준이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 손과 발은 누구보다 튼튼합니다.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우직하고 믿음직스러운 말에서 저는 젊은 시절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제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묵묵하지만 책임감 강하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려 했던 그 강인한 모습을 말입니다. 그렇게 제 첫 직원이 된 민준이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가게에 모든 불을 켰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남아 마지막 설거지를 책임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고 음식에 진심을 담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민준이에게 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고르는 안목부터 각 재료의 특성을 살리는 손질법,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까지. 민준이는 제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고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그의 어린 동생을 제 친손주처럼 아꼈습니다. 가게 수익이 안정되자 저는 가장 먼저 가게 수익의 일부를 떼어 민준이의 학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동생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던 민준이의 한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민준아, 이건 너한테 주는 돈이 아니야. 우리 가게의 미래에 투자하는 거지. 네가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해야 우리 가게도 더 크게 뻗어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낮에는 나랑 같이 일하고 밤에는 가서 네 꿈을 마음껏 펼치렴. 내가 네 할머니이자 엄마이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주말에는 셋이 함께 외식도 하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사주면 민준이는 늘 첫 점을 제 앞접시에 놓아주었고 그 다음은 동생을 챙겼습니다. 그 모습이 기특해서 저는 매번 민준이 동생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따로 포장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정한 복수는 아들 내외가 불행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도 제가 얼마나 충만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임을. 상처뿐인 인연을 끊어낸 자리에 저는 이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진짜 가족의 행복을 채워 넣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가게의 든든한 기둥으로 그리고 제 마음의 따뜻한 아들로 자리 잡은 이후 제 하루는 고단함 속에서도 웃음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장과 직원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아픈 상처를 보듬고 희망찬 내일을 함께
그려나가는 세상에 둘도 없는 동지이자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가게는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제 통장에는 제가 평생 만져보지 못했던 액수의 돈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쌓이는 돈의 액수보다 저를 더 기쁘게 했던 것은 제 손과 발로 피땀 흘려 일군 이 작은 왕국에서 제가 비로소 온전한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가슴 벅찬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게 안은 저녁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과 반찬을 사가려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에서 피어나는 눅눅한 공기마저도 맛있는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 속에서는 정겹게 느껴질 정도였죠. 저와 민준이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묵묵히 제 몫을 해냈습니다. 저는 그런 녀석의 등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가게의 유리문이 마치 부서져라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비에 흠뻑 젖은 두 개의 그림자가 가게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그대로 맞았는지 물에 빠진 생쥐처럼 초라한 행색의 그들은 바로 제 아들 진석이와 며느리 미진이었습니다. 가게 안의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순간 그들에게로 쏠렸습니다. 가게의 따뜻하고 활기찼던 공기는 순간 영하로 떨어진 듯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계산대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제 앞을 막아서는 민준이의 단단한 등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그들 앞에서 떨고만 있는 약한 김금숙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당장 나가지 못해. 민준이가 낮은 목소리로 그들을 막아섰지만 술에 잔뜩 취해 눈이 풀린 미진이는 코웃음을 치며 민준이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넌 또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인데 우리 앞을 막아서? 안 비켜. 야, 너 저번에 그놈 맞지? 우리 엄마 등쳐먹는 제비 새끼. 여긴 내 시어머니 가게. 아니 우리가 물려받을 가게야.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미진이는 비틀거리며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역한 술 냄새와 함께 뱀의 혀 같은 독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야, 우리 존경하는 어머님. 아주 때깔이 좋아지셨네. 아들 며느리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썩어가는데 할망구는 여기서 젊은 놈이랑 희희낙낙하면서 돈방석에 앉아있으니 행복해? 아주 신이 나시겠어.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이 꼴이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가게 안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또 다른 몇몇은 불쾌하다 못해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미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취했으면 곱게 집에 가서 잠이나 자. 여기서 더 추태 부리지 말고 가게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주지 말고 어서 나가. 추태? 이게 추태로 보여? 하? 그래, 오늘 내가 추태가 뭔지 제대로 한번 부려주지. 미진이는 갑자기 계산대 위에 예쁘게 진열되어 있던 반찬통 하나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제가 아침부터 정성껏 묻혔던 더덕무침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얀 타일 바닥에 흩뿌려진 붉은 고춧가루 양념이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손님들의 입에서 낮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니, 김금숙 씨, 당신 오늘 여기서 우리한테 줄 돈 내놓기 전에는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당신이 우리한테 줘야 할 돈, 우리 집 팔아서 꿀꺽한 그 돈, 그거 당장 내놓으라고. 미진이가 악을 쓰는 동안 뒤에 서 있던 진석이는 술기운을 빌려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놓아버린 듯 제게 다가와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엄마 돈 많잖아.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잖아. 그 돈 원래 다 우리 거였잖아. 엄마가 조금만, 아주 조금만 우리한테 떼어주면 되잖아.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 엄마. 아들의 눈물 섞인 절규는 더 이상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소나기에서 느껴지는 것은 절박함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몫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분노와 어리광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놓으시죠. 빙하가 갈라지는 듯한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가 진석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느새 제 앞으로 다가온 민준이가 진석이가 제 팔을 잡은 손목을 우악스럽게 움켜쥐었습니다. 공사판과 주방 일을 오가며 단련된 민준이의 소나기 힘은 술과 나태함에 절어 망가진 진석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 아파. 이거 안 나? 넌 뭔데 자꾸 끼어들어. 이거 안 놓냐고. 진석이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지만 민준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더욱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 그 더러운 손 대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 그 한마디가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에 그리고 제 아들 진석이의 귀에 대못처럼 명확하게 박혔습니다. 진석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민준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아들이라는 그 당연했던 권리를 다른 놈에게 완전히 빼앗겼다는 상실감과 모멸감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엄마, 이 자식이 지금 당신더러 어머니래. 당신 진짜 이놈이랑 무슨 사이야? 당신이 이러고도 내 엄마야?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이 늙은 여자가 하나뿐인 아들 재산 다 빼돌려서 저렇게 젊고 뺀질뺀질한 놈이랑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석이가 이성을 잃고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의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는 경멸의 눈빛만이 가득했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이미 휴대폰을 꺼내 이 모든 상황을 동영상으로 또렷하게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진정시킨 뒤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다 맞다고 치자. 내가 내 아들 재산을 빼돌려서 이 젊고 성실한 청년이랑 놀아나는 아주 못되고 파렴치한 늙은이라고 치자고. 저는 가게 안의 모든 손님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손님 여러분, 제 얼굴 좀 똑똑히 봐주십시오. 그리고 제 앞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의 얼굴도 잘 봐주십시오. 제 배 아파 낳은 아들과 제 며느리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했고 제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제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저 자식들은 아픈 어미에게 손이 없냐, 발이 없냐고 소리치며 파스 하나 사다 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자신들의 사치와 욕심을 채울 궁리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제 손과 발로 피땀 흘려 일군 이 소중한 가게에 와서 여러분의 귀한 식사 시간을 망치며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진석이와 미진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제 담담한 폭로에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에게는 이제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아니, 이제는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다. 나는 이미 내 새로운 아들에게 내 가게와 내 남은 인생을 모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거든. 저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이내 제 마음을 이해했다는 듯 제 손을 더욱 단단하게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라. 아니, 당장 내 가게에서 꺼져. 더 이상 너희 같은 짐승들과 한 공간에서 숨 쉬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계산대 전화기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네, 112죠? 여기 시장 안에 있는 어머니의 손과 발이라는 가게인데요. 웬 술 취한 행패꾼들이 와서 영업을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손님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진석이는 마지막까지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라며 절규했지만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진석이와 미진이는 영업방해 및 기물파손, 폭행 위협 혐의로 무력하게 연행되어 갔습니다. 경찰의 손에 끌려나가면서까지 미진이는 저를 향해 가만 안 둬. 내가 너 죽고 나 죽을 때까지 저주할 거야. 라며 악을 썼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가게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님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못 볼 꼴을 보여드려서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 음식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신 모든 분들께는 저희 가게 상품권이라도.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게 구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렁차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가게 안의 모든 손님들이 약속이나 한 듯 저와 민준이를 향해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사이다가 따로 없네요. 힘내세요.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런 자식들은 없는 셈 치세요. 저는 그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참고 있던 눈물을 조용히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지긋지긋한 과거와 완벽하게 작별하고 저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새로운 이웃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에서 벌어졌던 소동은 한 손님이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반찬가게 사장님께 행패 부리는 페륜아들 현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은 공개된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여론은 그야말로 들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한 아들 내외의 행동에 경악하고 분노했으며 단호하게 대처한 저와 듬직하게 제 곁을 지킨 민준이에게는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덕분에 제 가게는 의도치 않게 또 한 번의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반찬을 사러 오는 것을 넘어 제게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돈줄을 내주겠다며 일부러 먼 길을 찾아와 가게를 가득 메워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박 사장에게서 그들의 근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제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덕에 기물파손에 대한 벌금만 내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경찰서 유치장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서운 현실의 지옥이었습니다. 동생 들었어? 진석이 녀석, 그 영상 때문에 동네의 얼굴이 다 팔려서 다니던 막노동판에서도 쫓겨났다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저놈이 그 페류나라며 손가락질을 하니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 미진이는 더 가관이야. 영상이 퍼지면서 예전에 쇼핑몰 할 때 돈 떼먹고 사기친 것까지 다 들통나서 피해자들이 단체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대. 아주 인생 제대로 끝장나게 생겼더라고. 쌤통이지 뭐. 박 사장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안타까움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 판 무덤에 스스로 갇힌 어리석은 영혼들에 대한 차가운 연민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발밑에는 더 깊고 어두운 나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궁지에 몰린 미진이는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하고 비열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제 가게 앞으로 몇몇 기자들과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치 순교자라도 된 듯 흰옷을 입고 눈물로 얼굴을 범벅한 미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 방송 채널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저는 지금 악독한 시어머니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미진이는 카메라 앞에서 준비해온 대본을 읽듯 눈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김금숙 씨는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선량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 남편에게 돌아가야 할 유산을 모두 가로채고 저희를 빈손으로 내쫓았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찾아가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저희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악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녀는 한술 더 떠 가짜로 보이는 멍 자국을 팔에 그려넣고는 제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식의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멍 자국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저희 시어머니가 고용한 젊은 남자 직원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입니다. 저희는 지금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녀의 방송 마지막에는 억울한 아들 며느리를 도와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개인 후원 계좌번호가 큼지막하게 떠올랐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너무나도 뻔하고 저열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연기에 속아 넘어간 몇몇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진이는 실시간으로 찍히는 후원금 액수를 보며 잠시나마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은 너무나 허술했고 진실의 힘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녀의 방송이 시작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지난번 소독 영상을 올렸던 그 손님이 반박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미진이가 멀쩡한 모습으로 가게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폭행의 증거라던 멍 자국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죠. 결정타는 제 가게를 세상에 알렸던 그 음식 이야기꾼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채널에 긴급 공지를 띄웠습니다. 긴급. 어머니의 손과 발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및 후원 사기 정황에 대하여 현재 한 개인이 어머니의 손과 발 사장님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개인 후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사기 행위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해당 인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할 것이며 부디 선량한 구독자분들께서는 더 이상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성난 여론은 미진이의 개인 방송 채널과 SNS로 몰려가 그녀를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과거 사기 행각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녀는 폐륜 며느리를 넘어 국민 사기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후원 계좌는 사기 혐의로 지급 정지되었고 경찰은 그녀의 사기 행각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지막 발악마저 처참한 실패로 돌아가자 진석이는 미진이를 버리고 어디론가 잠적해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미진이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작은 액수의 돈이라도 갚기 위해 그녀가 가토록 경멸했던 손과 발을 쓰는 일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백화점 2호점의 마감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백화점 후문 직원들이 드나드는 통로에서 익숙한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미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럽고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에 지쳤는지 그녀의 얼굴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잿빛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쳐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연민도. 그녀는 이제 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방식으로 평생에 걸쳐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에게 가장 어울리는 가장 완벽한 형벌이었습니다. 미진이가 벌였던 끔찍한 사기극이 그녀 자신의 파멸로 끝난 후 제 삶에는 비로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지독한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뒤 마침내 드러난 단단한 땅과 같았죠.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 삶에는 아주 많은 그리고 아주 행복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과 발은 더 이상 작은 반찬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백화점 식품관의 문을 연 2호점은 그야말로 연일 대박 행진을 이어갔고 전국 각지에서 가맹점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저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대신 내실을 다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시장 골목에 있던 1호점 가게를 허물고 그 자리에 3층짜리 번듯한 건물을 올렸습니다. 1층은 여전히 손님들을 맞는 가게로 2층은 위생적인 최신 설비를 갖춘 중앙주방으로 그리고 3층은 저희 주식회사 어머니의 손과 발의 작은 사무실과 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어느새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야간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이제는 어엿한 청년 사업가가 되어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저는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민준이에게 넘겨주었고 그를 부사장이자 제 공식적인 후계자로 임명했습니다. 그 녀석의 동생 민지도 어느새 어엿한 숙녀가 되어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며 저희 회사의 든든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 단단하고 애틋한 우리만의 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 시장에 나가는 일은 민준이에게 맡기고 한 발 뒤에서 회사의 큰 그림을 그리며 여유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1호점 가게에서 단골 손님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근처 채소 가게 사장님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들으셨어요?
사장님 아드님이 이 근처에 새로 가게를 냈다는 소문이 돌던데 사실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사장님께서 결국 마음을 푸신 모양이네요. 잘 됐네, 잘 됐어. 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사장님도. 누가 그런 헛소문을 내요? 아니에요. 그럴 일 없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뻔뻔해도 그 온갖 수모를 겪고 다시 내 주변에 나타날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며칠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이가 보여준 화면에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한 온라인 음식 배달 업체의 홍보 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의 이름은 진정한 어머니의 손맛.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업체 로고의 디자인과 색감마저도 저희 가게의 것과 교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의 메뉴였습니다. 아들이 사랑한 바로 그 장조림, 어머니의 눈물 젖은 깍두기 등 저희 가게의 대표 메뉴들과 이름만 살짝 바꾼 거의 동일한 메뉴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이름에는 조진석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최근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저희 가게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마치 저희가 새로 만든 브랜드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몇몇 손님들은 저희 가게와 헷갈려서 주문했다가 맛이 전혀 달라서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반성은커녕 이제는 제 인생과 자부심이 담긴 이름과 맛까지 훔쳐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악랄함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떻게든 그들을 만나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회사 앞으로 배달된 등기우편 하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봉투 안에는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내용 증명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귀하가 운영하는 어머니의 손과 발에서 판매하는 주요 음식의 조리법은 조 씨 가문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문화자산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해당 조리법의 정당한 권리자인 장남 조진석 씨의 허락 없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조진석 씨를 대리하여 귀하에게 다음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장조림, 깍두기 등 해당 조리법을 이용한 모든 상업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 둘, 해당 조리법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어머니의 손과 발의 현재까지의 총 매출액 중 50%를 권리자인 조진석 씨에게 지급하고 향후 발생하는 모든 수익의 30%를 로열티로 지급할 것. 만약 위 요구사항이 일주일 내에 이행되지 않을 시 저희는 귀하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저는 내용 증명을 든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에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자체를 통째로 빼앗으려 드는 약탈자,
거머리들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악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아든 그날 오후 저는 곧바로 민준이와 함께 제가 아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저것들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조씨 가문에 무슨 대대로 내려오는 조리법이 있단 말입니까? 저기 적힌 음식들은 전부 제가 젊은 시절부터 수백,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제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물론 저도 어머님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음식 조리법이라는 것은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명확하게 증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집밥처럼 구전으로 내려오는 음식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우리 집안 대대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먹었다고 주장해버리면 그걸 반박할 명확한 물증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변호사의 말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과 자존심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저 악랄한 것들의 거짓말을 온 세상에 증명하고 제 이름의 명예를 되찾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 단호한 의지에 변호사도 마음을 다잡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저쪽의 귀하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들 내외의 공격은 더욱 비열하고 집요해졌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자신들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제 가게를 깎아내리는 더러운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가게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와 각종 맛집 앱에는 정체불명의 악성 후기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별점 1 불친절하고 위생상태 최악입니다. 여기 사장 할머니 방송에서는 착한 척하더니 실제로는 엄청 까칠하고 불친절하네요. 반찬에서 머리카락이 나와서 항의했더니 노안이라 안 보인다며 그냥 먹으라고 하더군요. 다신 안 갑니다. 별점 1 맛이 변했네요. 예전 같지 않아요. 초심을 잃은 듯. 예전에는 깊은 맛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공장에서 파는 조미료 맛만 나네요. 돈독이 오른 듯. 진짜 어머니의 손맛은 아들이 하는 가게로 옮겨갔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봅니다.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익명의 그늘에 숨은 그들의 비열한 공격은 저희 가게의 이미지에 조금씩 상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단골 손님들은 저를 위로했지만 새로 저희 가게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악성 후기들을 보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희 가게의 월 매출이 이전 달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민준이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저놈들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들인지 저희도 인터넷에 다 까발려야 합니다. 아니다, 민준아. 그래서는 안 된다. 하지만 어머니,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민준아, 더러운 진흙탕에 같이 뛰어들면 우리 옷도 더러워질 뿐이야. 우리는 저들과 달라. 우리는 음식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이야.
이럴 때일수록 더 좋은 재료를 쓰고 더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맛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그것이 진짜 복수야.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처럼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서 제가 패배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증거,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단 말인가.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패배감에 젖어 있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이사 오면서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옛집에서 가져온 낡은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남기기 위해서였죠. 그때 제 손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잡혔습니다. 제가 옛집 장롱 속에서 발견했던 남편의 낡은 가계부들이 담겨 있는 상자였습니다. 가슴이 아파 차마 다시 열어보지 못했던 그 상자를 저는 홀린 듯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듯 따뜻했던 글씨들을 따라가며 저는 다시 한번 그와의 추억에 잠겨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눈에 뜻밖의 문장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1988년 5월 12일 금숙이가 깍두기 양념을 바꾸었다. 배즙과 양파즙을 더 많이 넣으니 설탕을 넣지 않아도 시원하고 깊은 단맛이 난다. 우리 아들 진석이가 이 깍두기 하나에 밥 2그릇을 뚝딱 해치웠다. 아내의 손은 요술 방망이 같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5년 9월 3일 아내가 장조림 간장 비율을 드디어 완성했다며 기뻐했다. 간장, 물, 맛술의 비율을 1:2 대 1로 맞추니 고기가 전혀 짜지 않고 부드럽다. 이 비법은 나만 알고 있어야지. 우리 금숙이의 피와 땀이 담긴 결과물이니. 2002년 1월 22일 오늘은 아내가 더덕무침의 새로운 양념장을 개발했다. 고추장 대신 고운 고춧가루를 쓰고 유자청을 조금 넣으니 향긋함이 폭발한다. 과연 장사의 신이다. 당장 가게를 차려도 대박이 날 텐데. 그랬습니다. 남편의 가계부는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수십 년간 제가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며 저만의 조리법을 완성해 온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저의 역사서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던 것입니다. 저는 가계부를 가슴에 품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이 이 지긋지긋한 싸움에서 힘겨워하는 저를 위해 마지막 선물을 남겨준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가계부를 발견한 다음 날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낡은 가계부 뭉치를 본 변호사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대단한 물건입니다. 돌아가신 남편분께서 수십 년에 걸쳐 직접 기록하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머님의 조리법 개발 일지입니다. 이 정도의 구체성과 진정성을 가진 증거라면 재판에 갈 것도 없이 저놈들의 거짓말을 완벽하게 박살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는 마침내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곧바로 아들 내외 측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재판 전 마지막 합의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장소는 변호사 사무실의 회의실로 정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민준이와 함께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잠시 후 한껏 거만해진 표정의 아들 진석이와 며느리 미진이가
기름진 얼굴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라도 한 것처럼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야, 우리 어머니. 여기까지 행차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 변호사 비용은 있으시려나 몰라. 미진이가 비아냥거리며 저를 도발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곧 저 오만방자한 미소는 처절한 절망으로 바뀌게 될 테니까요. 자리에 앉자마자 상대 측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 시간 끌 것 없이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저희 의뢰인 조진석 씨는 이 집안의 장남으로서 조상대대로 내려온 비법의 정당한 계승자입니다. 저희가 아량을 베풀어 제시한 합의안에 오늘 도장을 찍으신다면 더 이상 법적인 문제는 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신다면 어머님께서는 평생 일군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그의 오만한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제 변호사가 코웃음을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비법이라. 아주 재미있는 소설을 쓰셨군요, 변호사님. 그런데 그 소설의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저희가 발견해서 말입니다. 제 변호사는 가방에서 남편의 낡은 가계부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진석이와 미진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돌아가신 어머님의 남편, 그러니까 조진석 씨의 아버님께서 평생에 걸쳐 직접 쓰신 가계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머님께서 지금 가게에서 팔고 있는 모든 음식들의 조리법을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하셨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변호사는 가계부의 한 페이지를 펼쳐 진석이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조진석 씨. 아버님의 글씨 알아보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짚은 곳에는 1988년 5월 12일 금숙이가 깍두기 양념을 바꾸었다. 우리 아들 진석이가 이 깍두기 하나에 밥 2그릇을 뚝딱 해치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석이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아버지의 글씨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신이 까맣게 잊고 있던 유년 시절의 행복한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는 멈추지 않고 가계부의 다른 구절들을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9월 3일 아내가 장조림 간장 비율을 드디어 완성했다며 기뻐했다. 2002년 1월 22일 오늘은 아내가 더덕무침의 새로운 양념장을 개발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리는 동안 진석이의 얼굴은 점차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부정하고 훔치려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위대한 역사였으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장 가까이에서 그 역사를 존경과 사랑으로 기록해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단순히 어머니의 재산을 탐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부모님의 숭고한 사랑과 헌신을 스스로 짓밟고 더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여보, 정신 차려. 미진이가 옆에서 소리치며 진석이를 흔들었지만 진석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후두둑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아버지의 가계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차마 만지지는 못하고 그저 괴로운 듯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결국 진석이는 의자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려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후회와 절망,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가 뒤섞인 한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미진이는 무너져버린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듯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지옥 같은 광경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동정심도, 연민도, 승리의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 폐허에 서 있는 듯한 차가운 고요함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변호사를 통해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저들에게는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부로 진정한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상호는 물론 제 음식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거짓말을 인정하고 제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베푸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따라왔지만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내외는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사업은 당연히 문을 닫았고 그들은 다시 한번 세상의 조롱과 비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주식회사 어머니의 손과 발의 본사 준공 및 2호점 개점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를 응원해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이제는 제 진짜 가족이 된 민준이와 민지, 그리고 수십 명의 직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손에는 남편의 낡은 가계부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성공의 비결을 묻습니다. 저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저는 남편의 가계부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제 남편이 남긴 유산이자 제 성공의 모든 것이 담긴 비법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돈 버는 방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한 여자가 자신의 손과 발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수십 년간 어떻게 헌신하고 노력해왔는지가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유산이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쌓아온 정직한 시간과 기억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요. 저는 저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민준이와 제 새로운 가족들을 바라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환하고 단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제 모든 것을 제 새로운 아들 박민준 부사장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회사의 대표가 아닌 그저 이 아이들의 든든한 어머니이자 할머니로 살아가려 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저를 부축하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제 인생의 가장 높은 시상대에서 가장 눈부신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